안녕하세요. 기업금융이 2회2 13주째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이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수업은 13주, 14주까지 할 거고 15주째에는 기말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기말고사는 14주 수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금 시험을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14주 시험이 끝나고 바로 오는 주말에 지금 시험을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그, 왜냐면 어차피 잠깐만. 그러니까 일단 기말고사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볼 예정이고요. 어,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저는 오프라인으로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를 아마 한 번은 와야 될 거예요.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서 학교를 와야 될 거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일정은 14주째 수업이 끝나는 그 주말에 바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공부를 해 놓으세요. 우리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일정을 보면은 12주가 잠깐만 12주가 6월 5일에 끝나고 잠깐만요. 이 달력으로 옮길 수가 없네. 그럼 6월 5일에 12주째 수업이 끝나고 그러면 6월 12일에 13주가 끝나고 6월 19일에 14주 수업이 끝나네요. 그러면 저는 6월 20일 토요일에 시험을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제 생각에는 6월 20일 토요일에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미리미리 들어 놓으세요. 수업을 미리미리 듣고 공부를 미리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보다는 제가 시험을 좀 일찍 보려고 해요. 다른 과목과 시험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저도 채점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여러분들 수강생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최대한 좀 시험을 일찍 보고 학기를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학기가 늦게 시작해서 일주일 지금 우리가 2주 늦게 시작했고 마치는 건 일주일 늦게 마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일찍 끝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으로 볼 예정이고 학교 강의실에서 이제 약간의 거리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실을 여러 개로 나눠서 좀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지금 한 강의실 3개 혹은 많게는 4개까지 잡아서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좀 학생들 떨어져 앉아서 시험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일정이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제 생각에는 6월 20일 토요일에 시험을 볼 예정인데 이제 학교 사정 이제 지금 바이러스 확산 과정도 봐야 될 거고 이 감염 이게 좀 심각해지면 시험 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상황도 봐야 되지만 지금보다 상황이 뭐 악화되지 않고 이 정도로만 유지가 된다면 저는 6월 20일 토요일에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주중에 볼 수도 있겠지만 주중에 보면 여러분들 다른 과목과 시험이 겹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되도록이면 주말에 시험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딱히 뭐 다른 일정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학교에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주말에 시험을 본다고 해서 딱히 다른 일정과 겹친다거나 그런 학생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제 생각에는 좀 거의 뭐 집안에만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중간고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 시험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장부터 우리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배우게 되는 16장까지 시험을 다 볼 건데 그러면 그 내용이 만만치가 않겠죠. 아마 시험 문제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1시간 내에 보기 어려울 거고 그래서 2시간을 볼 예정이고 뭐 여러분들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예년과 비슷한 상대평가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줄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했다.
전체적으로 다 잘했다라고 판단되면 상대평가보다 점수를 더 잘 줄 수도 있겠죠, 제가. 그런데 딱히 다른 학기에 비해서 더 잘하지 않았다, 비슷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러면 저는 뭐 다른 학기에 비해서 더 높은 학점이 나가야 될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을 제가 딱 봤는데 뭐 잘했다 싶으면 제가 학점을 더 줄 수도 있겠죠. 이번 학기는 절대평가니까 뭐 교수 재량으로 좀 학점을 더 많이 더 좋게 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뭐 굳이 뭐 학생들의 평균적인 성적이 다른 학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학점을 더 줄 용의는 별로 없고, 예년보다 잘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학점을 더 주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예년과 비슷한 상대평가로 줄 예정입니다.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을 14주째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업을 좀 미리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제 유튜브 채널에 가면 수업이 다 올라와 있죠, 지금. 뭐 1주차 수업부터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 유튜브 채널에서 수업을 다 미리미리 들으면 돼요. 꼭 14주가 돼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고, 미리 수업을 유튜브에 가서 들어놔도 상관없죠. 출석은 나중에 출석 기간에 들어가서 동영상만 틀어놓으면 출석은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출석은 이제 자기 공부하는 것과 별개로 알아서 잘 하시고, 출석은 여러분들 F 받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서 잘 해결하시면 되고, 대신 공부하는 건 어차피 제 유튜브 채널에 뭐 과제풀이 동영상도 다 올라와 있고 수업 동영상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간 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공부하는 기간이 너무 촉박했다 이런 변명은 사실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공부를 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동영상 보고 공부했다면, 시간은 남아 돌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을 좀 일찍 볼 생각이고요. 그래야 저도 채점할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아, 네. 뭐 또 헛소리가 길었는데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금 배울 이제 16장은 사실 내용이 그렇게 아주 많진 않아서 이게 2주 동안 걸쳐서 할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5주 정도 수업을 하면 충분한데, 그럼 1.5주 수업하고 나머지 0.5주 또 다른 거 하기가 좀 시간이 애매하더라고요. 한 챕터를 더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너무 좀 수업의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귀찮기도 해서 그래서 16장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목표는 수업을 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걸 알려드리는 게 사실 매 학기마다 저의 목표거든요. 하나라도 더 배워가게 하는 게 이제 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하고 싶은 건데, 네, 이번 학기는 좀, 네, 잘 돌이켜보건데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그래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 한 챕터 더 나갔어도 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부할 때 부담도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책은 다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네,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13주 14주째까지 16장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로 바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수업을 다 들으세요. 굳이 14주 다음 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이 수업 제가 14주 다 이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굳이 14주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주 수업 들을 필요 없이 지금 이거 듣고 나서 바로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14주 수업도 올라와 있으니까 같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험 공부를 미리미리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시간은 충분히 많고 저는 이미 수업을 다 끝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이번 학기가 어렵죠. 여러모로 어려운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그러면 16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딴소리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헛소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16장은 단기 재무 계획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단기 재무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헛소리만 하다가 갑자기 수업 들어가려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1장에서 기업금융의 2의 원 맨 첫 수업에서 제가 했던 내용 중에 기업의 재무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기업재무이고, 그리고 그 기업의 재무 의사결정에는 뭐 수백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의사결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중점적으로 배우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자본 예산이라는 거였고, 그래서 기업이 이제 어떤 장사를 할지,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산을 이제 갖추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 거. 그 다음에 자본 구조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면 그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할지, 돈을 빌려올지, 돈을 투자받을지, 이런 자본 구조에 대한 내용. 사실 이번 학기는 자본 구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난 주에도 그 자본 조달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운전자본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기업이 그 매일매일의 재무활동, 일상적인 그 재무활동을 어떻게 순조롭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운전자본이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지금까지는 보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16장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16장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봤어요. 기업의 이제 가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그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떻게 자본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자금 조달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건 전부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였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우리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 뺀 값을 뭐라고 하죠? 이거 그림으로 설명할까요? 자, 우리 그 수없이 많이 봤던 재무 상태표. 그러면 왼쪽에 자산을 쓰고 오른쪽에는 부채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기자본이 있어요. 자산과 부채와 자기자본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자산은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산은 current asset, 유동자산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지우고 이제 fixed asset, 고정자산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 여기 있는 부채, 이 debt이란 부채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서 이만큼은 유동자산 current liability CL이 있었고, 그 다음 밑에는 long term debt이라 해서 장기 부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산은 둘로 나누면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그리고 부채도 둘로 나누면 유동부채와 장기부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는데, 우리 이번 챕터에서는 바로 이 유동자산과 그리고 이 유동부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을 우리는 순운전 자본이라고 불렀죠. Net Working Capital, Net Working Capital, 순운전 자본. 그래서 이 순운전 자본의 값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울 거예요. 바로 이 차이, 여기 유동자산에서 제 손 때문에 자꾸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이만큼의 차이, 여기 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이 바로 순운전 자본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이만큼, 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 그 순운전 자본은 이제 얼마만큼 유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영업주기와 현금주기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사실 이거 영업주기와 현금주기는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제 해볼게요. 다음에 단기 재무정책의 다양한 형태, 단기 재무계획의 본질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NWC 다시 한번 나오네요. 순운전자본. 우리 순운전자본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순운전자본은 이제 넷워킹 캐피탈을 우리말로 순운전자본이라고 부르는 거고, 쉽게 말하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값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운전자본은, 잠시만요. 네, 순운전자본 더하기 비유동자산을 하면, 비유동자산이라는 건 고정자산을 의미해요. 순운전자본 더하기 고정자산은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장기부채를 의미하는 거죠. 유동부채가 아닌 부채니까요. 장기부채 더하기 자기자본과 같습니다. 값이요. 순운전자본 더하기 비유동자산은 비유동부채 더하기 자기자본과 값이 같아지죠. 이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그림을 잠시만요. 이만큼만 떼어서 보자면, 그러면 여기 이만큼이 순운전자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만큼, 여기 있는 이 네모만큼. 왜냐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 뺀 거니까, 유동자산에서 이만큼 유동부채만큼을 뺀 값이니까 나머지 부분 이만큼이 순운전자본이죠. 이 순운전자본에서 비유동자산 더한 거, 즉 왼쪽 순운전자본 더하기 비유동자산은 오른쪽 비유동부채 장기부채 더하기 자기자본과 같다라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 이만큼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써있는 순운전자본 더하기 비유동자산, 이 왼쪽 부분, 얘 더하기 얘는 오른쪽 비유동부채 더하기 자기자본, 얘 더하기 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순운전자본은 그 정의에 의해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잖아요.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인데, 유동자산 안에는 현금도 있고, 또 현금 말고 뭐 있어요? 우리 배웠던 거 매출채권, 유가증권, 재고자산 이런 거 있었죠.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유동자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가 순운전자본인데, 그 유동자산을 현금과 나머지 유동자산, 현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 순운전자본, 이 값에 해당하는 거를, 이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요. 이 위에 식에다가, 이 위에 식에 여기 순운전자본에 이거를 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현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현금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른쪽 항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제가 뭐 다시 쓰지 않을게요. 이거는 이 두 번째 식, 이 순운전자본에 대해서 정리한 식을 위에 여기 순운전자본 대신에 이거 뭐라 그러죠? 대입한다고 하나요? 예, 대입하고 치환한다 그러나? 하여튼 이 값을 여기에 집어넣고, 순운전자본 대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현금 항이 있잖아요. 그 현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이 등호 오른쪽으로 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길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 썼느냐? 현금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그러면 현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플러스 값들, 얘네들이 같이 높아지면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값들, 얘네들이 낮아지면 되는 거죠. 현금을 증가시키는 활동은 이거 3개가 증가하거나 또는 이거 2개가 감소하는 활동인 거고, 반대로 현금이 감소하는 활동, 얘가 내려가는 활동은 이거 3개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이거 2개가 증가하는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밑에다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하나. 현금을 증가시키는 활동들, 기업에 현금이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현금이 증가된다는 거. 현금의 원천을 의미해요. 현금이 돈 들어오는 거. 회사 안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거.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현금을 증가시키는 활동들 이거 세 개가 증가하면 되고 이거 두 개 감소하면 된다 그랬죠. 비유동부채, 자기자본,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기자본, 유동부채가 증가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금 제외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현금 제외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감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것들은 현금을 증가시키는 활동들이에요. 봅시다. 자, 비유동부채 증가, 장기부채 증가를 의미하는 거죠. 장기부채가 언제 증가해요? 장기부채를 돈을 빌려오면 장기부채가 증가하겠죠. 장기 대출을 받으면 장기부채가 증가할 거예요. 채권을 찍어서 뭐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장기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장기 대출을 받으면 비유동부채가 증가해요. 대출 받으면 여러분 돈을 빌려오는 게 대출이죠. 회사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본의 증가, 주식을 찍어서 자금 조달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기 자본이 증가했다는 건 그 주식을 찍어서 이제 자기 자금 조달하는 거, 뭐 유상증자,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유상증자 같은 게 있겠죠. 그다음에 유동부채의 증가. 그럼 유동부채 증가시키려면 그 단기부채죠. 유동부채라는 건 그럼 단기부채를 빌려오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한 6개월 만기로 돈 빌려오면 그게 유동부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단기 차입을 받으면 됩니다. 전부 다 돈 들어온 자금 조달하는 거예요. 얘는 장기 부채로 자금 조달, 얘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으로 자금 조달, 얘는 유동부채로 단기 부채로 자금 조달하는 거고. 현금 이외의 유동자산의 감소. 현금을 제외한 유동자산, 예를 들면 재고자산 같은 거 있겠죠. 재고자산 언제 감소해요? 재고를 팔아버리면 재고가 감소되죠. 재고를 팔았어요. 창고에 있는 재고를 팔았으니까 돈 들어오죠. 재고를 현금으로 팔면 그만큼 현금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의 감소. 비유동자산은 고정자산을 의미해요. 기업의 뭐 부동산, 공장 뭐 이런 것들. 그게 감소됐다는 건 그걸 팔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기업의 자산, 뭐 부동산 같은 거를 매각하면 고정자산이 그만큼 줄겠죠. 그러면서 회사에 돈 들어오겠죠. 현금으로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현금을 증가시키는 활동이다.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좀만 생각해봐도 3살짜리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 그럼 이제 그거에 전부 반대되는 행동들, 현금을 감소시키는 활동들, 이거는 이제 현금을 쓰는 활동들이에요. 아까는 현금을 벌어들이는 활동이었다면 이번에는 현금을 쓰는 거. 비유동부채 증가가 있었으니까 여기 반대로 가면 되죠. 전부 다 왼쪽에 반대면 돼요. 비유동부채 감소. 그러면 장기부채 감소요. 장기부채 어떻게 해야 감소해요? 빚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어요? 빚을 갚아야 줄어들죠. 장기 대출을 갚아 나가면 돼요. 상환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갚으면서 대출을 상환해야 되니까 현금을 써야 되는 거죠. 현금을 사용하는, 현금을 감소시키는 활동이고. 자기 자본의 감소. 자기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그 현금을 쓰는 거. 우리 두 가지 이런 거를 보고 페이아웃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 14장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런 거의 대표적인 게 자사주 재매입, 그리고 현금 배당 같은 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사주 재매입이 대표적인 거죠. 뭐 현금 배당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현금을 쓰는 활동이에요. 자사주 재매입하고 여기 있는 유상증자하고는 정반대 활동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유상증자 하면서. 자사주 재매입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돈을 주고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 유상증자는 돈을 받아오면서 주식을 발행해서 파는 거.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정반대 활동이에요. 자, 유동부채 감소. 유동부채 어떻게 하면 감소돼요? 돈을 갚으면 되죠. 단기 대출을 상환하면은 돈 갚으면서 현금이 줄어들면서 빚이 줄어들 겁니다. 현금 이외의 유동자산의 증가. 뭐 재고 같은 게 현금 외의 유동자산인데 재고가 어떻게 하면 증가해요? 재고를 사오면 재고가 증가되겠죠. 현금으로 재고를 사오면 그만큼 현금 쓰고 재고는 늘어날 거예요. 비유동자산, 즉 고정자산의 증가, 부동산 같은 거를 의미한다 그랬죠. 공장 같은 거. 공장이 증가. 공장 공짜로 증가하지 않죠. 내가 돈 주고 사와야 공장이 증가하겠죠. 자산을 매입하면 그만큼 비유동자산, 고정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고요. 자, 이번에는 영업주기와 현금주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밑에 있는 표를 제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회사의 영업 활동에 대한 내용을 일지로 이제 그 날짜별로 이제 적어 놓은 그런 표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첫날 영일을 첫날이라고 할게요. 그럼 영일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외상으로 재고 자산을 구입했어요. 이 회사는 재고를 사들여서 창고 안에 쌓아뒀다가 그 재고를 팔아서 이렇게 이제 중간 마진을 벌어 먹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재고 자산을 사오는데 영일에 재고 자산을 사오는데 외상으로 샀어요.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는 모든 구매와 판매가 다 외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뭔가를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뭔가 판매하는 거는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는 가정하지 않고 모든 건 다 외상으로 사고 외상으로 판다. 이런 식으로 좀 할게요.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장사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영일에 외상으로 재고자산을 구입했고 그 재고자산에 대한 외상값은 30일 지나서 갚아요. 30일 지나서 30일에 재고자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게 $1,000였대요. 그러니까 $1,000짜리를 재고를 사오는데 그때는 외상으로 사왔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에는 영향이 없었어요. 돈 주고 사온 게 아니니까 재고만 일단 들여왔어요. 그 다음에 그 외상값은 30일이 지난 30일에 1,000원을 갚았어요. 그래서 현금이 1,0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영일에 외상으로 사왔던 재고는 60일이 지나서 대략 2달 정도가 지나서 드디어 팔렸어요. 재고 자산이 매각됐어요. 2달 동안 창고 안에 기다리고 있다가 창고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60일째에 재고가 팔렸습니다. 근데 이때도 역시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 물건은 팔았지만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상값은 언제 돌려받느냐? 60일에 팔았지만 이때 팔았던 외상값은 45일이 지나서 105일째에 그 외상값을 돌려받아요. 그 매출액을 현금으로 회수합니다. 그게 1,400원이었다고 치죠. 사올 때는 1,000원에 사왔지만 팔 때는 1,400원에 팔아요. 그래서 나는 400원의 중간 마진을 이제 벌게 되는 그런 영업을 하는 회사인 겁니다. 자, 이 회사의 이제 영업 일지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영업 주기와 현금 주기라는 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영업 주기, 오퍼레이팅 사이클은 재고 자산이 들어온 시점부터 해서 그 재고 자산이 팔리고 그리고 팔리고 나서 현금으로 바뀌어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영업 주기예요. 재고가 처음 들어와서 처음 재고 들어왔던 재고가 나중에 돈으로 바뀌어서 돈으로 바뀌어서 나한테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영업 주기다라는 겁니다. 이 밑에 표를 보면 그 영업 주기는 맨 처음에 재고가 들어온 게 0일에 재고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현금으로 나한테 비로소 들어온 날짜는 105일이었죠. $1,400가 현금으로 드디어 들어왔잖아요. 이 0일에서 105일까지의 날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 즉 105일을 의미하는 거죠. 영업 주기는 105일인 거예요. 0일부터 105일까지 이 날짜를 영업 주기라고 부릅니다. 재고가 들어와서 그게 현금으로 바뀌어서 나한테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자, 근데 이 영업주기 105일은 이렇게 둘로 쪼갤 수가 있대요. 재고자산 전환기간과 매출채권 전환기간 둘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고 하는데 뭔지 봅시다. 재고자산 전환기간은 뭐냐면 재고를 획득해서 매각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다시 말하면 재고자산 전환기간은 재고가 창고 안에 들어왔다가 팔려서 나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해요. 재고가 창고 안에 머물렀던 기간을 재고자산 전환기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밑에 표를 보면 재고는 0일에 들어왔죠. 재고자산 구입, 창고에 0일에 재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60일에 보면 재고자산 매각된 거는 60일이죠. 드디어 재고가 60일 동안 머물렀다가 팔려서 창고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재고자산 전환기간은 60일인 거예요. 0일부터 60일까지 이 기간, 재고가 들어왔다가 재고가 팔려서 나가는 그 기간, 0일부터 60일까지 그 기간이 재고자산 전환기간입니다. 그럼 매출채권 전환기간은 뭐냐? 매출채권 전환기간은 매출액을 회수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뭐냐면 내가 물건 판 이후에 외상값을 돌려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매출채권 전환기간이에요.
매출 채권이라는 건 내가 매출을 올렸는데 아직 현금 못 받았기 때문에 채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즉 받을 외상값이라고 그랬죠. 매출 채권은 받을 외상값이에요. 내가 받을 외상값. 외상값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매출채권 전환기간이라고 불러요. 자, 밑에 표를 보면 내가 그 외상으로 물건을 판 게 60일이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외상값을 현금으로 돌려받기까지 45일 걸렸죠. 105일에 돌려받았으니까요. 60일에서 105일까지 가는 이 기간이 45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채권 전환기간은 이 표에서는 45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0일 더하기 45일 해서 영업주기가 105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표를 보고 영업주기, 이 표를 보면 영업주기는 이제 한 번에 알 수 있죠. 0일에서 105일까지 현금주기, 영업주기라는 것은 재고가 들어와서 걔가 현금으로 바뀌어서 나한테 오기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이 밑에 표를 보면 0일에서 105일까지니까 105일이구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굳이 이렇게 둘로 쪼개서 재고자산 전환기간과 매출채권 전환기간이라는 것으로 나눠봤습니다. 얘네 둘로 왜 나누는지는 잠시 후에 얘기해 줄게요. 현금 주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주기예요. 현금 주기는 뭐냐면 현금이 지급되었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 돈이 나갔다가 돈이 들어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현금 주기라고 불러요. 자, 밑에 표에 보면 맨 오른쪽 여기만 봅시다. 현금이 나가는 날짜는 30일이죠. 재고자산에 대한 대금 지불했던 이날 30일, 이날 돈 1,000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돈 1,000원이 나갔다가 다시 그 돈이 들어오는 날짜는 105일이에요. 매출액을 현금으로 회수한 날이 1,400원으로 회수한 날이 105일이니까요. 그럼 현금 주기는 돈 나간 날부터 시작해서 돈 들어오는 날까지 걸리는 시간, 그 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30일에 돈이 나갔고 105일에 돈이 들어왔으면 돈 나갔다가 들어온 데까지 75일 걸린 거죠. 30일에서 105일까지니까. 그러니까 현금 주기 75일이라는 것은 우린 이 표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표만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도 역시 다시 둘로 쪼개볼 겁니다. 둘로 쪼개볼 거예요. 그래서 현금 주기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영업 주기 위에서 구해놓은 거죠. 영업 주기 105일. 이 영업 주기에서 매입 채무 미지급 기간이라는 것을 빼면 된대요. 매입 채무 미지급 기간이 뭐냐? 매입 채무는 매출 채권과 정반대 의미죠. 매출 채권, 매출을 올렸는데 아직 내가 돈을 못 받아서 외상값으로 가지고 있는, 즉 받을 외상값이 매출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매입 채무는 내가 매입을 했는데 아직 빚을 안 갚아서 채무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얘는 갚아야 되는 외상값이에요. 갚을 외상값. 갚아야 되는 외상값을 내가 갚지 않고 기다렸던 기간이 얼마냐? 그게 매입 채무 미지급 기간이에요. 뭐 다른 말로는 매입 채무 전환 기간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매입 채무 전환 기간 또는 매입 채무 미지급 기간. 자, 외상으로 물건을 내가 0일에 샀는데 이때 매입을 했는데 아직 외상 안 갚았으니까 이때는 매입 채무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30일 지나서 그 외상값을 갚았어요. 외상으로 매입해서 갚는 데까지 30일 걸렸을까? 0일에서 30일까지, 즉 매입 채무 미지급 기간은 30일인 거예요. 영업주기 105일 위에서 구해놨던 이 105일에서 이 30일 빼니까 딱 현금주기 75일이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런 시간대 표로 한번 그려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맨 처음에 인벤토리 펄처스,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들어온 날짜, 이날이 앞에 표에 의하면 빵일이죠. 0일. 이날이 0일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외상값을 갚아요. 내가 이거 사올 때는 외상으로 사왔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외상값을 갚습니다. 여기 cash paid for inventory죠. 드디어 이제 재고에 대한 거를 현금으로 갚았어요. 이날이 바로 30일째였어요. 저 30일째 외상값을 갚았습니다. 0일에서 30일 지나서 외상을 갚았고 그 다음에 60일째 재고가 팔렸어. 앞에 그 표에서 인벤토리 솔드, 재고가 팔렸던 게 60일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역시 외상으로 팔았던 겁니다. 60일에 팔렸었고 그 다음에 이거 외상으로 팔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105일째에 그 외상값을 돌려받았죠. 그 매출액을 현금으로 회수한 게 105일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0일에서 30일까지 이 30일에 해당하는 게 Accounts Payable Period, 즉 매입 채무 미지급 기간 또는 매입 채무 전환 기간이고요. 얘가 30일이었고 마우스로 글씨 쓰니까 되게 힘드네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전환기간, 재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데까지 걸린 기간, 그거를 인벤토리 피리어드라고 부릅니다. 재고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데까지 걸린 기간. 이거는 0일에서 60일까지니까 60일이었네요. 지금 이 표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전환기간,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그 돈이 들어오는 데까지, 외상값을 받는 데까지 걸린 기간.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그 외상값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걸린 기간, 즉 60일에서부터 105일까지니까 이게 바로 45일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매출 채권 전환 기간이 45일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두 개 더한 거, 재고자산 전환 기간 60일 더하기 매출 채권 전환 기간 45일, 이렇게 합쳐서 오퍼레이팅 사이클, 즉 영업 주기가 105일이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영업 주기에서 앞에 있는 이거 매입 채무 미지급 기간이 30일 이만큼을 빼니까 나머지 75일이 바로 현금 주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이 현금 주기 75일이라는 거죠. 30일부터 105일까지니까요. 자, 앞에 표를 이런 시간대별로 이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영업주기 이 표만 보면 105일인 건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재고가 들어왔다가 현금으로 돌아온 데까지 걸린 시간 0일에서 105일까 105일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걸 왜 굳이 이거 두 개로 나누느냐, 그래서 이 둘의 합으로 나타내느냐. 또 현금 주기 이 표만 보면 현금이 나갔다 들어오는 데까지 30일에 나가서 105일에 들어오니까 70일 걸렸구나 바로 알 수 있는데, 굳이 얘를 영업 주기에서 매입 채무 미지급 기간 이런 걸 빼는 방식으로 구하는 거를 또 알려준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이게 왜 이러냐면, 우리 사실 이 내용을 3장에서 다 배웠던 내용인데, 3장은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나지 않죠. 거의 한 몇 개월 전일까요? 한 8, 9개월 전쯤일까요? 자, 우리가 어떤 회사,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어요.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런 영업 일정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 회사 내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가 밖에서 그냥 저 회사를 딱 살펴봤을 때 저 회사가 그 자동차가 뭐 언제 재고로 들어와서 언제 그 창고 안에 며칠 동안 머물러 있다 나가는지, 외상값 받는 데는 며칠 걸리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날짜별로 정리해 놓은 거는 그 회사 내부에는 그런 자료가 있을지 몰라도 바깥에서는 우리가 이런 자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없으면, 이런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영업주기와 현금주기를 못 구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업주기와 현금주기를 굳이 이런 표를 모르더라도, 이런 정보를 모르더라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런 식을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재고자산 전환기간과 매출재건 전환기간,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업재무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면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3장에서 이거 계산하는 걸 이미 다 배웠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전환기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재고자산 전환기간이라는 것은 재고가 창고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의미해요. 창고 안에 재고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365 나누기 재고자산 회전율이에요. 그럼 재고자산 회전율은 뭐냐? 1년 동안 재고가 몇 번 회전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재고자산 회전율이에요. 이거 우리 이미 다 옛날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매출 원가, 1년 동안 판매한 총 그 제품의 원가를 의미하는 거죠. 매출 원가에서 평균적인 재고자산의 수량으로 나누면 돼요. 평균적인 재고자산의 그 가치로 나눠주면 그게 재고자산 회전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매출 원가가 500원이에요. 근데 평균 재고자산이 100원이에요. 창고 안에는 재고를 100원 정도씩 늘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판매하는 게 총 500원어치예요. 창고 안에는 100원어치만 쌓아두고 있는데 평소에. 그럼 그 100원어치의 창고를 5번 비우면 1년 동안에 그 총 매출 원가 500원이 되는 거잖아요. 100원짜리를 5번 팔아야 500원, 1년 동안에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500원. 그렇죠? 그 얘기는 500 나누기 100 하면 5가 나오죠. 100원짜리를 5번 팔아야 500원이 된다. 즉 1년에 5번 재고를 회전시킨다라는 뜻이에요. 1년 동안 재고를 5번 회전시킨다. 재고를 싹 팔고 싹 팔고 싹 팔고 싹 팔고 싹 팔고 이렇게 5번을 팔면은 1년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65에서 그 5로 나누면 재고가 한 번 머무르는데 걸린 시간을 가르쳐 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재고 자산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출 채권 전환 기간도 마찬가지로 365에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는 걸로 나눠요. 매출 채권 전환 기간은 내가 외상값을 돌려받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죠.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가 그 외상값을 돌려받는 데 걸린 기간이 매출 채권 회전율. 그럼 매출 채권 전환 기간. 그럼 매출 채권 전환 기간은 365에서 역시 그 값의 회전율로 나눠요. 매출 채권 회전율로. 그럼 매출 채권 회전율은 뭐냐? 1년 동안 매출 채권을 몇 번 회전시키느냐를 의미해요.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가로치고 외상 매출액이라고 했네요. 우리는 매출이나 매입은 현금을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아까 가정한다 그랬어요. 이번 챕터 안에서는 우리는 현금 매출, 현금 매입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다 모든 매출이나 매입은 다 외상이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래서 그러면 1년 동안 매출을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원어치로 올려요. 매출을 1,000원어치 올리는데 평균 매출 채권이 평균적으로 그 받아야 되는 매출 채권을 뭐 500원 가지고 있다라고 쳐봅시다. 500원 너무 많나요? 200원으로 할까요? 200원. 매출액은 1년 동안 매출액을 1,000원을 올리는데 평균적으로 외상값을 200원어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200원어치 외상값 쓸 5번 돌려받으면 1년 매출액인 1,000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 회전율은 1,000원에서 200원으로 나눈 5번이 되는 거예요. 그 받아야 될 외상값 200원을 5번 회전시키면 1년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365에서 그 5번 5로 나눠주면은 매출 채권이 한 번 회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겠죠. 매출 채권이 들어왔다가 돈으로 바뀌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출 채권 전환 기간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출 채권 전환 기간과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할 때 매출 원가에서 평균 재고자산 나눈다 그랬는데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값이고 재고자산 값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무제표만 보고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값 구하면은 360에서 얘로 나누기만 하면 재고자산 전환 기간이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채권 전환기간도 매출채권 회전율 먼저 구해야 되는데 매출액 얼마인지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어요. 매출채권 얼마인지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두 값에 나눠서 여기 집어넣으면 매출채권 전환기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재고자산 전환기간과 매출채권 전환기간은 재무제표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값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지 않아서 이런 영업 일지 같은 거는 볼 수가 없지만 하지만 그 금감원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혹은 네이버 금융 네이버 증권인가? 하여튼 네이버만 들어가도 현대자동차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매출채권이 얼마인지 매출 원가 재고자산 이런 값은 다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게 공개된 자료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값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재고자산 전환기간, 매출채권 전환기간을 구할 수 있고 그 두 값을 합치면 재고자산 전환기간, 매출채권 전환기간 합치면 그게 바로 영업주기라고 했죠. 우리 영업주기를 대략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 굉장히 정확한 수준으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주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영업주기에서 매입채무 미지급기간을 뺀다 그랬죠. 영업주기 구하는 건 방금 배웠고 우리는 매입채무 미지급기간만 빼면 돼요. 매입채무 미지급기간 어떻게 구하느냐? 똑같습니다. 365에서 그 매입채무의 회전율을 나눠주면 되고 매입채무의 회전율은 매출 원가 나누기 평균 매입채무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입채무 미지급기간도 역시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매출원가,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매입 채무 이 값들을 활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영업주기에서 이 값만 빼주면 되는 거죠. 현금주기도 우리는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영업주기와 현금주기를 계산할 때 왜 얘네 둘을 합쳐서 영업주기라고 하고 현금주기는 왜 이 값에서 얘를 빼는지 이제 알겠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런 일정들을 다 알고 있다면. 근데 우리는 대부분 회사에 대해서 이런 일정들을 모르고 있고, 이거 모르고 있으면은 우리 이거 더해서 이거 구한다, 이렇게 빼서 이거 구한다라는 걸 안 배웠으면 우리 이 값을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더해서 이 값을 구한다는 걸 알았고, 근데 이 각각의 값들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다. 매입채무 미지급기간도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이런 영업일지를 모르더라도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모든 기업의 영업주기와 현금주기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예전에 상장 배울 때도 이거 한번 했던 내용인데 한번 더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나와 있는 값들에 대해서, 자, 일단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값, 재무상태표는 밸런스시트니까 BS라고 쓰고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멘트니까 IS라고 쓴다고 했었죠. 옛날 생각 좀 새록새록 나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판매가 기준으로 쓰는 게 있고 쓰는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원가 기준으로 쓰는 계정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있죠? 맨 위에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있죠. 자, 매출액은 판매가를 기준으로 쓴다 그랬어요. 맞나요? 왜냐면 매출액은 내가 판매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원에 팔았으면 100원 곱하기 몇 개 팔았는지 그게 매출액이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원가 기준으로 쓰는 거죠. 내가 매출을 올릴 때 그 제품의 원가는 얼마였는지, 내가 물건을 100원에 팔았어도 그거 만드는데 들어갔던 비용 원가는 만약에 80원이었으면 내가 80원에 사온 거를 100원에 팔았다 할 때 매출액의 100원, 매출 원가에 80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원가 기준, 그 다음에 매출액은 판매가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쓰는 값은, 자, 판매가 기준으로 쓰는 거는 매출 채권이라 그랬어요. 매출 채권은 내가 매출을 올렸을 때 못 받은 외상값이잖아요. 물건을 이미 팔았어요. 100원에 팔았어요. 그럼 내가 받을 외상값도 당연히 100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출 채권은 판매가 기준으로 써요. 내가 얼마에 팔았는지 그 돈을 내가 나중에 받을 테니까, 외상값으로 받을 테니까 매출 채권은 판매가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매입 채무는 원가 기준으로 쓰는 거죠. 왜냐면 물건 사올 때는 내가 80원에 사왔다 그랬잖아요. 80원에 사서 10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갚아야 될 외상값은 얼마예요? 80원에 샀으니까 80원만 갚으면 되죠. 내가 나중에 100원에 팔지라도 갚을 외상값은 80원이란 말이에요. 원가 기준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내가 재고를 사올 때 80원 주고 사왔어요. 이 재고는 나중에 팔면 100원에 팔 거예요. 자, 그럼 이 재고의 가치는 얼마로 우리가 써야 돼요? 이 재고를 사올 때는 내가 80원에 사왔는데 나중에 팔 때는 내가 100원에 팔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재고는 아직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고죠. 팔렸으면 더 이상 재고 자산이 아닌데 아직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80원에 사왔다는 것만 확실해요. 100원에 팔 예정이지만 나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얘가 아직 팔리지 않았으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나중에 100원에 팔릴지 아니면 얘가 똥값이 돼서 뭐 50원에 팔릴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사올 때 가격 원가인 80원짜리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고는 원가 기준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자, 우리는 매출 원가 나누기 재고자산, 매출액 나누기 매출채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왼쪽에 있는 값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항상 판매가 기준인지 원가 기준인지를 보고 서로 같은 애들끼리 나눠줘야 된다 그랬어요. 재무 비율을 구할 때. 우리가 매출 채권에 대한 걸 한다. 그러면 반드시 매출액에서 얘를 나눠줘야 되고, 매입 채무에 대한 걸 한다. 그럼 매출 원가에서 얘를 나눠줘야 돼요. 재고 자산에 대한 걸 한다. 그럼 역시 매출 원가에서 이 재고 자산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고 자산은 여기 보면 재고 자산은 원가에서 나누고 매출 채권은 매출액에서 나누고 같은 판매가 기준인 매입 채무는 역시 같은 원가 기준인 매출 원가에서 나눠준다. 이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뭐였죠? 우리 2장에서 배웠던 내용 생각해보면 재무상태표는 사진을 찍는 거라 그랬고 손익계산서는 동영상 촬영이라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사진을 찍어서 지금 이 회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사진, 손익계산서는 그 1년 동안의 성과를 보여주는 동영상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이라 치면 사진을 한 방 찍고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서 또 사진 한 방 찍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이고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1년 지나서 두 번 이렇게 찍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중간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즉 얘는 2019년을 관통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죠. 동영상을. 바로 이게 손익계산서라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죠? 2019년 1년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였어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우린 지금 손익계산서 값에서 그 재무상태표 값을 자꾸 나눠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매출액에서 매출채권을 나누고 매출 원가에서 재고자산을 나누고 다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 값을 나눠주고 있죠.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상태표 있는 값을 나눠야 되는데 손익계산서는 하나인데 재무상태표는 양쪽에 두 개 있단 말이야. 시작할 때 값이 있고 끝날 때 값이 있어요. 그럼 얘로 나눠줘야 돼요? 아니면은 얘로 나눠줘야 돼요? 앞에 걸로 나눠줄까요? 뒤에 걸로 나눠줄까요? 딱히 뭘로 주기가 애매하죠. 아주 제일 정확하게 한다면 매일매일 재무상태표를 기록해서 매일매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5일 매일매일 이걸 기록해서 매일매일의 평균을 내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1년 동안을 보여주는 거니까 매일매일 기록해서 평균 내면 거의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어떻게 재무상태표를 매일매일 기록하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1년에 4번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값을 사용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 값에서 재무상태표 값을 나눠줄 때에는 손익계산서는 여기 중간에 하나 있지만 재무상태표는 양쪽 끝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왼쪽으로 나누거나 오른쪽으로 나누거나 둘 다 이상하니까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의 평균값을 사용하자.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의 평균치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값, 그 값을 사용하자는 뜻에서, 그래서 여기에 평균 재고자산, 평균 매출채권, 평균 매입채무란 말이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 값과 끝날 때 값 두 값이 있기 때문에 두 값의 평균을 쓰자는 의미에서 평균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가 나와 있네요. 이 예를 보고 뭐 계산해 보죠. 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 항목부터 보면 여기 밑에 두 줄이 손익계산 항목이에요. 매출액과 매출원가 있죠. 각각 1150만, 820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값은 이렇게 위에 3개가 있어요. 얘네 3개가 재무상태표 값인데, 재무상태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작점, 끝점 두 값이 다 있다 그랬죠.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의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지만 재무상태표는 각 시작과 끝에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서 비기닝 값이 있고 엔딩 값이 있어요. 시작점과 끝점 값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처음 시작할 때는 200만이었는데 끝날 때 300만이었고, 매출채권은 시작할 때는 160이었는데 끝날 때 200으로 끝났고, 매입채무는 75에서 시작해서 100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손익계산서 값에서 이 재무상태표 값을 나눌 때 재무상태표 앞에 걸로 나눌까 뒤에 걸로 나눌까 이걸로 고민하지 말고 이 두 값의 평균을 쓰자. 재고자산은 200에서 시작해서 300으로 끝났어요.
물론 1년 동안의 평균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1년 내내 쭉 200으로 가다가 마지막 날 딱 300으로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경우에 200이 평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평균은 200에 가깝다라고 해야 되겠죠. 1년 내내 200이다가 마지막 날 300으로 딱 올렸으면.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 봐서는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두 정보만으로 가장 평균과 비슷하게 하려면 그냥 이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는 정도밖에 우리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이상으로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또 다른 정보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재고자산이 시작할 때 200, 끝날 때 300이었으면 1년 평균은 그럼 얘 둘 더해서 2로 나눈 250이었나 보다. 그렇게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원가, 매출 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인데 평균 재고자산을 200만과 300만의 사이 중간인 평균값인 250만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 이렇게 구해서 3.28 구하고 걔를 365에서 나눠주면 재고자산 전환기간이 111.3일이 된다. 네,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 역시 매출채권 회전율 매출액에서 매출 채권 값을 나눠주면 되는데 매출 채권이 160만에서 200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은 평균 값인 180만을 쓰자. 그래서 1150만에서 이 둘의 평균 값인 180만으로 나눠서 값을 구하고 365에서 얘 6.39로 나눠야 되는데 6.39로 나눠서 57.1을 구했어요. 그러면 재고자산 전환기간 111.3일 구했고 매출채권 전환기간 57.1일 구했으니까 얘네 둘 더하면 111.3 더하기 57.1 해서 168.4일 이렇게 구한 값이 영업주기라는 거죠. 우린 이 회사의 영업주기를 이런 표를 보지 않고도 이런 일정표를 보지 않고 단지 이 재무제표 두 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것만 보고 영업주기를 이렇게 계산해 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주기를 구하려면 매입채무 미지급기간을 구해야 돼요. 매입채무 미지급기간은 일단 매입채무 회전율부터 해야 돼서 원가 나누기 매입채무 하면 되는데 채무가 시작할 땐 75, 끝날 때 100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평균값인 87.5, 그러니까 87만 5천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서 9.37 구했고 매입채무 전환기간은 365에서 얘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38.9일. 그러면 현금 주기는 영업 주기에서 매입 채무 미지급 기간을 빼래요. 영업 주기는 168.4일이라고 아까 구해놨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미지급 기간은 여기 방금 38.9일 구했으니까 빼주면 129.5일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무제표만 보고 특정 기업의 영업 주기와 현금 주기를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아주 정확한 값은 아닐지 몰라도 대단히 비싼 값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이 회사는 재고가 들어와서 그 재고가 팔리고 그리고 현금으로 바뀌어서 회사에 들어오기까지 168일 정도 걸리는구나. 그리고 이 회사는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데까지 외상값이 현금으로 빠져나갔다가 내가 받을 외상값으로 현금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129.5일 정도 걸리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략 이제 영업주기와 현금주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배워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단기 재무 정책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단기 재무 정책, Short-term Financial Policy인데 단기 재무 정책 우리는 양극단을 일단 배워볼게요. 양극단 일단 극단적인 보수적 정책과 극단적인 제한적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한적 정책과 보수적 정책이 뭐냐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뭘로 요약할 수 있냐면 NWC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 자본이죠. Net Working Capital. 얘가 많으면 보수적 정책, 얘가 적으면 제한적 정책이에요. 이 순운전 자본을 최대한 많이 갖자라는 게 보수적 정책, 순운전 자본을 최대한 적게 갖자라는 게 제한적 정책입니다. 순운전 자본은 뭐였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거였죠. 이 값을 최대한 크게 갖자라는 게 보수적 정책, 이 값을 최대한 작게 가져가자라는 게 제한적 정책이라는 거예요. 유동자산은 뭐가 있었죠?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있었죠. 그래서 보수적 정책은 현금,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런 건 싹 다 많이 대량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자라는 게 보수적 정책이에요. 제한적 정책은 현금,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얘네들을 최소한으로 아주 적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뭐 많이 쓰자, 최대한 많이 쓰자라는 게 제한적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최대한 작게 가져가는 걸 제한적 정책, 이 값을 최대한 크게 가져가는 게 보수적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수적 정책은 flexible policy라서 F라고 쓰고, 제한적 정책은 restrictive policy라서 R이라고 쓸게요. 이제 보수적 정책 위에 아까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하면 됩니다. 현금, 유가증권 최대한 많으면 된다. 재고자산 많으면 된다. 매출채권 많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매출채권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매출채권 뭐예요? 받아야 될 외상값이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이 많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외상으로 많이 주면 돼요. 그럼 외상값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현금 판매를 하지 않고 외상으로 최대한 많이 팔면 그러면은 매출채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용거래 조건을 완화해주면 매출채권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즉 외상을 좀 길게 준다든지 외상으로 많이 판매하는 거죠. 현금 판매를 좀 억제하고 그 다음에 짧은 외상을 억제하고 외상 좀 길게 주는, 신용거래 조건을 좀 편하게 좀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이 보수적 정책이에요. 그리고 유동부채, 얘는 마이너스니까 적게 가져가야죠. 유동부채는 최소한으로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는 게 보수적 정책. 제한적 정책은 반대예요. 현금, 유가증권 이런 거 다 적게, 재고자산도 적게, 매출채권도 최소화. 매출채권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상 받아야 될 외상값이 없으려면은 외상을 안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 판매를 되도록 억제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팔거나, 현금 판매로 하거나 아니면은 신용 판매 하더라도 외상 굉장히 짧게 주는 거. 그래서 신용 거래 조건을 아주 빡빡하게 가져가는 거. 이게 제한적 정책이에요. 보수적 정책을 하면은 리퀴디티는 유동성이라고 표현해요.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제한적 정책을 하면 유동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만 보면 보수적 정책이 무조건 좋아 보이나요? 자, 보수적 정책도 제한적 정책도 딱히 뭐가 더 좋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 둘은 지금 양극단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데 이 둘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무조건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얘도 얘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얘도 얘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보기 전에 보유 비용과 부족 비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보유 비용과 부족 비용 뭐냐? 얘도 다시 한번 얘로 귀결돼요. 보유 비용은 이 NWC 다시 한번 나옵니다. 보유 비용은 NWC를 보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보유 비용이에요. 즉 순운전자분이 많아서 생기는 비용, 많이 보유해서 생기는 비용이 보유 비용. 부족 비용은 얘를 적게 보유해서, 얘가 부족해서 생기는 비용이 부족 비용입니다. 순운전자분이 많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발생하는 비용, 커지는 비용이 보유 비용. 얘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발생하는 비용이 부족 비용이에요. 다른 종류의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보유 비용은 유동자산이 많아서 생기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유동자산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안 좋죠? 네, 보면 고정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유동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2장에서 배웠는데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뉘어요. 뭐 이렇게도 나눈다 그랬죠. 현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 현금으로 빠르게 바꾸지 못하는 자산을 고정자산,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더 중요하게는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는 자산이면 고정자산, 생산활동에 도움이 안 되는 자산이면 유동자산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현금 같은 거, 현금으로 생산활동 할 수가 없죠. 매출채권 같은 걸로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생산활동을 뭘로 하냐면 고정자산, 즉 공장, 뭐 기계, 뭐 이런 걸로 생산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고정자산은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자산, 유동자산은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산이에요. 얘가 쓸데없이 많으면 생산활동을 뭘로 해요? 얘를, 유동자산을 고정자산으로 전환시켜야지 더 많은 생산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유동자산이 쓸데없이 많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보유 비용이고, 유동자산이 많아서 생기는 비용. 그 다음에 유동자산 중에는 재고도 있는데, 재고가 많은 거잖아요. 재고가 많으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죠. 재고가 많으면 일단 창고의 크기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제품 중에 뭐 빨리 변질되는 제품 뭐 이런 게 있으면, 재고를 쓸데없이 오랫동안 길게 가지고 있으면,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쉽게 변질될 수 있으니까 비용이 분명히 발생하죠. 재고를 최대한 적게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재고로 인한 비용은 줄일 수가 있을 텐데, 재고가 많으면 이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보유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재고를, 그러니까 순운전자분이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아도 비용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족 비용,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죠. 예를 들면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 부족 비용은 순운전자분을 적게 쓰기 때문에 부족해서 발생하는 비용이죠. 현금 이런 게 부족해서. 현금이 부족하면 갑자기 돈 써야 될 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혹은 갑자기 재고 주문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 못할 수 있잖아요. 물론 외상으로 재고 주문해도 되지만 외상으로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럴 때 갑자기 현금을 써야 될 때 현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부족 비용. 또 재고를 적게 유지하는 게 이제 재고를 적게 유지함으로 해서 또 부족 비용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재고가 많아도 보유 비용이 발생하지만, 많아서 이제 그 관리하느라고. 재고가 적으면 매출 저하, 고객의 신뢰 상실, 생산 계획의 차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거 뭐예요? 재고가 부족하면 사실 우리 그 창고에 들어오는 주문량이라는 것은 들쑥날쑥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날은 뭐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적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내가 재고를 적게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주문량이 폭주했을 때 재고가 부족해서 물건을 다 못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품절이 자주 뜰 수 있다라는 거죠. 재고가 부족하면. 재고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주문량이 몰려와도 다 받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품절 뜰 일이 별로 없어요. 품절이 잘 안 뜨면 사람들이 우리 회사 와서 자주 물건 사가겠죠. 그냥 걱정 없이 사갈 거예요. 그런데 자주 품절이 뜨고 하면 사람들이 갔다가 허탕치면 이제 나중에 사기가 싫어질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고객이 신뢰 상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생산 계획의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 겁니다. 당연히 품절이 뜨면 매출이 저하되겠죠. 물건 더 많이 팔 수 있었는데 못 파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운전자분이 부족해도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보유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부족 비용이라는 것도 있다.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가로축을 순운전자분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럼 보유 비용이라는 건 뭐냐? 순운전자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기는 비용이 보유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비용, 얘가 보유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 비용은 부족해서 생기는 비용인 거죠. 많을 때는 부족하지가 않은데 점점점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비용이 바로 얘가 부족 비용이에요. 그래서 순운전자분이 너무 많으면 부족 비용은 없지만 보유 비용이 엄청 커지고, 순운전자분이 너무 적으면 보유 비용은 거의 없지만 부족 비용이 또 이렇게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운전자분이 많은 정책을 우리는 플렉서블 정책이라 그랬고, 그 뭐였죠? 보수적 정책. 그리고 그 순운전자분을 적게 가져가는 정책을 리스트릭티브 정책이라고 그랬죠. 제한적 정책. 그래서 우린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자, 보수적 정책은 여기 오른쪽이라 그랬죠. 순전자본이 많은 거. 보수적 정책의 장점은 부족 비용이 낮다는 거고, 단점은 보유 비용이 높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제한적 정책은 리스트릭티브한 정책은 여기인데, 그럼 장점은 이 보유 비용이 작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이 부족 비용이 높다는 거입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래서 그 보수적 정책은 장점은 부족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거예요. 부족 비용은 이제 뭔지 설명을 했고, 유동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족 비용은 유동자산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비용이죠. 유동자산이 부족할 때 생기는 비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보수적 정책의 장점, 단기 채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왜냐면 얘는 유동부채는 최대한 적게, 현금은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뭐 현금 많으니까 단기 채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현금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신용거래 조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었어요. 앞에 우리 보수적 정책을 보면은 신용거래 조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었죠. 외상을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신용거래 조건을 완화해주면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물건을 사는데 한쪽 가게는 엄청 빡빡하게 굴어요. 내가 외상으로 좀 사겠다는데 물건을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외상으로 물건 좀 사겠다는데 얘가 왜 안 없어지? 잠시만요. 네, 내가 외상으로 어디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가게 한 집은 외상값 당장 내일 갚으라 그러고 한 집은 아유 천천히 갚아 학생 힘들지 이러면서 학생도 아닌데 힘들지 하면서 한 달 뒤에 갚으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당장 내일 갚으라는 데서 물건 사겠어요? 아니면 한 달까지 봐주는 데 가서 물건 사겠어요? 뭐 답은 간단하죠. 신용거래 조건을 완화해주면 당연히 그만큼 손님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보유비용이 높다는 게 단점이었죠. 보유비용 뭔지는 설명했고요. 그 유동자산이 많아질수록 이제 커지는 비용이 보유비용. 자, 그럼 이게 단점, 이제 보유비용 높은 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잘 읽어보세요. 유동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장기부채에 의존해야 함이라 써 있습니다. 자, 보수적 정책은 아까 뭐라 그랬죠? 유동부채를 적게 가져가는 거였어요. 아까 썼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면, 보수적 정책은 유동자산은 최대한 많이, 유동부채는 최대한 적게였어요. 자, 그럼 유동부채를 최대한 적게 가져가려면 유동부채를 안 쓰면 다른 부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유동부채를 적게 하려면 다른 부채 뭐 있어요? 장기부채밖에 없죠. 결국 이 많은 유동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그 자금 조달을 유동부채로 못해요. 왜? 유동부채를 적게 가져간다 했으니까. 그러면 장기부채로 해야 돼요. 자, 근데 장기부채에 의존하는 게 왜 안 좋아요? 유동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장기부채에 의존해야 되는 게 단점이래요. 디스어드밴티지라 그랬는데 얘가 왜 단점이죠? 장기부채에 의존해야 되는 게.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추억을 소환해 보면 우리가 6장인가에서 아마 이자율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채권과 이자율에 대해서 배울 때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시험에도 기말고사에도 아마 분명 나왔을 겁니다.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뭐였냐면 만기에 따른 수익률 곡선을 그리는 게 이자율의 기간 구조였어요. 즉 장기 채권하고 단기 채권하고 그 이자율 차이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자율의 기간 구조였습니다. 이자율 기간 구조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그러지. 제가 제대로 된 게 없네요, 뭐 하나. 죄송합니다.
금방. 아, 이자율 기한구조 별것도 아닌데. 야, 왜 안 돼? 자, 이자율 기한구조가 뭐였냐면 가로축에는 만기를 쓰고 세로축에는 수익률, 즉 이자율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만기가 커질수록 그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런 걸 그리는 게 이자율의 기한 구조였고, 우리가 이자율의 기한 구조는 그때그때 그림 그릴 때마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그림의 생김이. 그래서 한 100번을 그려보면 그 중에 한 95번 정도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림, 즉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림이고, 100번 중에 한 4번 이 정도는 아주 드물지만 그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어서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고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더 낮은 경우도 아주 드물게 간혹 나올 수 있다 그랬었죠. 즉 대부분은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금 조달할 때 장기 부채로 자금 조달하게 되면 그만큼 갚아야 되는 이자율이 더 비싸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거의 한 98%의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유동부채를 너무 안 쓰는 건 그것도 자금 조달의 비용을 더 높인다는 측면에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보수적 정책이었죠. 보수적 정책에서는 유동부채를 최대한 적게 쓰자라는 건데, 유동부채는 장기부채에 비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싸거든요. 얘는 이자율이 더 싸단 말이에요. 그럼 예로 빌리면 이자율이 더 싸니까 예로 빌리면 자금 조달 비용이 더 적게 드는데, 근데 얘를 적게 가져가자는 게 보수적 정책이기 때문에 얘를 적게 쓴다? 그럼 그 반대로 그 대용으로 장기 부채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얘는 이자율이 비싸니까 그만큼 더 손해다라는 거예요. 아, 뭐 간단한 거 설명하는데 네, 굳이 그림까지는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림 필요한데 아까 뭐 할 때. 자, 그 다음에 제한적 정책, 장단점. 이제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죠. 제한적 정책은 낮은 보유 비용이 장점이고 높은 부족 비용이 단점이에요. 이건 뭐 아까 그림으로만 생각해도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수익률이 높은 고정자산의 비율이 높다 그랬습니다. 자, 얘도 이거 띄워놓고 하죠. 자, 그러면은 제한적 정책은 유동자산을 적게 쓰자는 거죠. 유동자산을 적게 쓴다라는 것은 유동자산이 적으니까 반대로 고정자산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정자산이 많으면 뭐가 그렇죠? 유동자산은 그 수익률이 낮다 그랬죠. 유동자산은 생산활동에 도움을 못 주는 자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산활동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는,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고정자산의 비율이 높다는 거는 어쨌든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좋은 겁니다. 제한적 정책은 효율성이 높은 정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 부채의 비중이 낮자 부채 비용이 낮음.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죠. 이 제한적 정책은 유동부채를 많이 쓰자는 정책이라 그랬어요. 순운전 자본을 낮게 적게 가져가자는 거니까 얘가 크면은 얘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유동부채를 많이 쓰자라는 거예요. 유동부채를 많이 쓰면 그만큼 장기부채 덜 써도 되죠. 장기부채는 아까 말했지만 이자율이 더 비싸다. 그래서 이자가 더 비싼 장기부채를 안 쓰고 이자가 더 싼 유동부채를 많이 쓰자라는 거니까 부채 비용을 그 적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높은 부족 비용 아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제한적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현금을 적게 보유한다는 거죠. 유동자산을 적게 보유하니까 현금도 당연히 그 안에 있는 현금도 적게 보유해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비상시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은 필요한데 지금 제한적 정책은 현금을 적게 가져가자라는 거니까 그 단점일 수가 있고, 또 하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용 판매를 억제하는 정책이라고 했어요. 제한적 정책은 여기 신용 판매를 억제한다. 매출 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외상값을 매출 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상을 잘 안 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 정책을 하면 신용 판매를 억제하니까 신용 판매를 억제한다. 즉 외상 잘 안 주고 빡빡하게 군다라는 거니까 손님들이 안 가겠죠. 그 가게에 매출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이제 그 자산에 대한 파이낸싱을 어떻게 이제 그 각각의 정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에셋 파이낸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정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 왼쪽은 팔러스 F예요. 플렉서블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수적 정책, 여기는 팔러시 R, restrictive이니까 제한적 정책이에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왼쪽과 오른쪽, 이 노란색 선은 똑같은 거예요. 노란색 선은 왼쪽과 오른쪽 똑같습니다. 여러분 약간 착시 현상이 있나요? 예, 왼쪽과 오른쪽 약간 오른쪽 것이 좀 낮아 보이나? 똑같은 선이에요. 왼쪽과 오른쪽. 자, 이 노란색 선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 노란색 선, 이게 의미하는 거는 여기 써 있지만 total asset requirement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산의 양입니다. 필요로 하는 자산의 양이, 이 지금 가로축이 시간의 흐름이죠. 타임이니까. 세로축은 이제 가치를 뜻하는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기업이 성장할 테니까 아무래도 필요로 한 자산의 양이 많아지겠죠. 추세로만 보면 이제 양이 많아지긴 할 텐데, 우리가 단기적인 이제 흐름을 보자면 기업이 장사가 단기적으로는 좀 그 자산이 많이 필요로 할 때도 있고 적게 필요로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산이 적게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적게 필요할 때도 있고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하는 추세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그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림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노란색 선은. 자, 필요로 하는 자산의 양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팔러스 F에서는 그 보수적 정책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 일단 이 자산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할 때, 이 피크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이 파란색 선은 뭐냐면 얘가 롱텀 파이낸싱이에요. 파란색 선이 롱텀 파이낸싱인데 장기 자금 조달로 얘를 다 조달해 버립니다. 장기 자금 조달로 이 필요로 하는 자산이 제일 많을 때를 대비해서 장기 자금 조달로 아주 그냥 잔뜩 돈을 들여오는 거고, 장기 자금 조달로. 그러면 이럴 때, 이런 노란색이 밑에 있을 때는 자산은 이만큼만 필요로 하는데 자금 조달을 이만큼 해왔으니까 돈 이만큼 남는 거잖아요. 조달은 잔뜩 해왔는데 필요한 자산은 그만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돈 이만큼 남아요. 남는 돈 어떡하느냐? 여기 있는 하늘색 부분, 남는 부분은 마케터블 시큐리티로 채운다. 유가증권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남는 돈은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금융증권에 그냥 그 시장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증권, 소위 말하는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하라는 거예요. 금융 투자를 하라는 거죠. 돈이 남으니까요. 자, 그럼 제한적 정책은 뭐냐? 제한적 정책은 그 장기 유동부채를 많이 쓰자는 거니까 장기 자금 조달을 적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필요로 하는 자산이 이만큼 있으면 가장 적게 필요로 할 때를 기준으로 장기 자금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자산이 적게 필요할 때는 딱 그만큼 자금 조달 해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할 때는 돈 이만큼 모자라죠. 자금 조달 이만큼밖에 안 해놨으니까 이만큼은 돈이 모자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모자란 돈은 뭘로 메꾸느냐? 바로 이 숄텀 파이낸싱으로 메꾸는 겁니다. 단기 부채로, 단기 자금 조달로 메꾸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 정책입니다. 그래서 유동부채 같은 걸로, 단기 차입금 이런 걸로 메꾸자는 거죠. 팔러스 F는 단기 차입금 이런 거 쓰지 말자는 거예요. 돈을 최대한 왕창 장기로 잔뜩 끌어와 놓고 돈 남는 거는 다른 데 투자하고 모자랄 일은 없게 하자라는 게 보수적 정책. 제한적 정책은 일단 최대한 모자르게 가지고 있자.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장기 자금 조달 해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단기 차입금으로 그때그때 때우자라는 방식인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자, 예를 들면 자산이 이렇게 적게 필요할 때도 있고 자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자산이 적게 필요할 때, 이렇게 여기 노란색 선이 밑에 갔을 때가 바로 이 자산이 적게 필요할 때, 이 노란색 선이 이렇게 많을 때는 자산이 많이 필요로 할 때예요. 그럼 팔러스 F는 뭐냐면 자산을 많이 필요로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롱텀
파이낸싱을 하자는 거예요. 장기 자금 조달 이만큼 해놓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산을 적게 필요할 때 할 때도 이만큼 해놨으니까 장기 자금 조달을 이만큼 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장기 자금 조달은 고정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뜩 해놓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딱 맞으니까 여기는 이제 재무상태표 완성이 됐는데, 여기는 오른쪽 자금 조달 이만큼 많이 해놨는데 필요한 자산은 이만큼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만큼을 뭘로 채운다? 이만큼을 마케터블 시큐리티로 채운다. 유가증권 같은 걸로, 유가증권으로 채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터블 시큐리티, 유가증권은 당연히 자산에 들어가죠. 자산 중에 유동자산에 들어가죠. 이만큼 유가증권으로 채우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얘 이제 그 제한적 정책은 이렇게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도 똑같이 자산이 적게 필요할 때도 있고 자산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한적 정책은 뭐냐? 이 롱텀 파이낸싱을, 장기 자금 조달을 이 적을 때 여기에 맞춰서 하자는 거예요. 이만큼에 맞춰서 장기 자금 조달을 하자라는 겁니다. 장기 자금 조달을 이만큼만 해놓자.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장기 자금 조달은 이만큼만 해놓자라는 거죠. 장기 자금 조달은 롱텀 파이낸싱은 이만큼만 해놨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 밑에 모자란 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만큼, 자산이 이만큼 더 필요하니까요. 이만큼을 뭘로 채울 거냐? 얘를 바로 이 숄텀 파이낸싱으로 채운다. 단기 자금 조달, 단기 차입금 뭐 이런 걸로 채운다라는 겁니다. 단기 차입금, 혹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단기 자금 조달, 이런 식으로 단기 차입금 같은 걸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한적 정책, 이게 제한적 정책, 이게 보수적 정책인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이제 가장 좋은 정책을 고르면 되는데, 얘네 둘 다 극단이란 말이에요. 보수적 정책도 한쪽 극단, 제한적 정책도 반대쪽 극단. 우리는 이제 그 중간쯤에서 이제 정책을 택할 필요가 있는데, 그 외에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요. 단기 재무 정책을 이제 고를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에서 일단 현금을 얼마나 보유할지 이거를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현금이 많을수록 비상시에 대처할 여유가 증가하지만 현금이 많다는 것은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작용. 자, 아까 뭐 했던 말 다시 반복인데, 현금 많으면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좋죠. 현금이 없으면 갑자기 비상시가 닥쳤을 때 그 현금이 없으면 이제 위기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현금이 많으면 그런 점에선 좋지만, 하지만 현금이 많다는 건 그 현금을 공장과 기계로 바꿔야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데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건 비효율이란 말이에요.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이거를 중요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회사가 이런 비상시에 얼마나 자주 빠지느냐, 혹은 비상시가 되면 현금이 그때그때 얼마만큼 주로 필요하느냐, 이거를 생각해보고 현금 보유액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아주 그냥 매출이 꾸준한 회사예요. 비상시라는 게 잘 오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현금을 많이 보유할 필요는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회사의 매출이 그렇게 꾸준한 편이 아니고 이런 비상시국이 자주자주 다가와요. 돌아와요. 그럼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비상시에 대비해서. 회사마다 다르다라는 거고. 자, 만기 해증. 이걸 보통 만기 해증이라고 부르나? 만기 매칭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책에서는 만기 해증이라고 써놨나 보네요. 만기 해증이라고도 하고, 보통 만기 매칭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머추리티 매칭이라고도 부르고 해증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맞추려고 함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자산도 만기가 있고 부채도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직 신용카드 같은 거 많이 쓰나요? 신용카드 잘 안 쓰죠, 학생들은. 신용카드도 안 쓰고 월급도 안 쓰면 이 만기 해증에 대한 개념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라 설명해야 되지? 여러분 신용카드는 안 써도 뭐 통신비 이런 거 낼 거 아니에요? 매월 내는 통신비 있죠?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 받는 날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용돈 받는 학생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용돈 받는다 치면, 그러면
자산의 만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용돈 받는 날이 자산의 만기예요. 부채 만기는 뭐냐? 내가 그 핸드폰 요금 내는 날, 그날이 부채 만기예요. 그러면 대부분 회사들은 그거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 들어오는 날하고 돈 나가는 날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현금 흐름이 일정해지니까요.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맞지 않으면 돈 들어오는 날 돈이 많아졌다가 쭉 많다가 돈 나가는 날 돈이 뚝 떨어지고, 또 돈 들어오는 날 돈 많아지고, 돈 나가면 적어지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많았다 적었다 반복되잖아요. 자산과 부채 만기를 맞추면 돈이 들어오는 날 같이 나가면은 들어왔다 나가니까 바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월급 받게 되면은 회사마다 이제 월급 주는 날짜가 다 다른데, 아마 우리 학교는 보통 15일에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월급이 하도 적기 때문에 월급 통장을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월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뭐 얼마 들어오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월급이 15일 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 혹시 교수님들한테 밥 얻어먹고 싶다거나 이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은 15일 혹은 16일 이럴 때 가세요. 15일, 16일에 가면 비싼 거 사줄 가능성이 좀 높다. 13일 이럴 때 가면 좀 많이 쪼들린다. 아, 네. 또 쓸데없는 얘기는 했네요. 자, 그래서 월급날이 15일인 걸 알아요. 그럼 보통 신용카드 뭐라 그러죠? 신용카드 돈 나가는 날? 갑자기 뭐라 그러지?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신용카드 그 돈 빠져나가는 날 있죠? 그 날을 원래 신용카드 만들 때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보통 월급 날 혹은 그 다음 날로 설정합니다. 보통 그 다음 날로 설정하는 게 안전하죠. 그래서 돈 들어와서 하루 다음 날 빠져나가게. 이제 그렇게 해야지 통장 잔고가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느 날 통장 잔고를 봤을 때 왜 이렇게 많아? 혹은 왜 이렇게 적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돈 들어오는 날은 많아지고 나가는 날은 그 적어지게 마련인데, 그 둘의 만기가 맞지 않으면 들어왔을 때는 높고 나갔을 때는 돈이 나가서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그 순운전자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를 보통 맞추려고 많이 해요. 그 운동선수들이 다 연봉 받잖아요. 연봉 막 뭐 10억, 막 20억, 막 이렇게 야구 선수들 막 연봉 그렇게 많이 받죠. 근데 연봉이라고 하지만 실은 돈 받을 때 월급처럼 받는단 말이에요. 매월 받아요. 한 번에 줄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매달 받고 싶어 하지 이렇게 1년에 뭉태기로 한 번에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리 주면 좋죠. 미리 주면 좋은데 이제 만약 이자율까지 감안해서 동일한 현재 가치를 준다 그러면 돈을 나눠서 받기를 원하지 한 번에 다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돈 나가는 것은 매달 나가거든요. 신용카드 요금이 매달 빠져나가지 1년에 한 번 빠져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기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돈 들어올 때 같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지 그게 일정한 현금 흐름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기를 보통 맞추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고양이가 또 귀찮게 하는데 빨리 수업을 끝낼게요.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 만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자산의 만기도 그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혹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만기에 부채를 맞춘다든지. 그래서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나 자산의 만기를 보고 그에 따라서 맞추려 이제 그 재무 정책을, 이제 부채 만기가 길다 그럼 자산도 만기를 길게 가져가고, 부채 만기가 짧으면 자산도 이제 유동 자산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단기 재무 정책이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적 이자율,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아까 하다 말았던 이자율, 아까 이야기를 했나? 아까 이야기했죠. 이자율의 기간 구조,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상대적 이자율. 야, 잠깐, 좀만 저로 가봐. 오사카, 응? 좀만 저로 가보자. 가, 저로. 야, 저로, 좀. 진짜.
자, 그러면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는 거를 설명해 보면 아까 하려다 말았으니까요. 가로축의 만기, 세로축의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 채권의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3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30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걸 선으로 이은 거, 이런 거를 이자율의 기간 구조, 텀 스트럭처 라고 부른다 그랬죠. of interest rate,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 대체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어서 항상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단기 채권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할 때 대부분 장기 채권에 의존하게 되면 비싼 이자율을 물어야 되니까 그게 불리하다, 단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림이 대부분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 올라가긴 하는데 이 올라가는 거의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상대적 이자율이라고 했는데 보통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아요.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이자율의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떨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자율의 차이가 장기가 단기보다 높은데 장기랑 단기의 차이가 이렇게 별 차이 안 나면 별로 안 나면 장기 부채에 좀 의존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이자율 차이가 크게 안 난다? 그럼 단기 이자는 빨리 갚아야 되니까 부담이 있잖아요. 장기 이자는 빨리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얘는 부담이 없는 이자란 말이에요. 부담이 없는 부채인 거죠. 지금 당장은. 이자율 차이가 크게 안 난다면은 장기 부채에 의존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처럼 이렇게 이자율 차이가 크면 상대적 이자율 차이가 장기 이자 이렇게 비싸고 단기 이자가 이렇게 싸다면 당연히 장기 이자를 쓰는 거는 장기 부채를 쓰는 건 부담이 많이 되죠. 이럴 때는 단기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자율 기간 구조 모양이 빨간색 모양이냐 파란색 모양이냐에 따라서 역시 또 유동부채에 의존해야 되느냐 아니면 장기 부채를 좀 써도 되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보수적 정책과 제한적 정책은 어떻게 보면 양극단인데 그거를 절충하는 게 이제 절충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충 정책은 중간쯤으로 하자. 양극단 말고. 그래서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자산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단기 부채를 쓰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산이 적게 필요할 때에는 그때는 좀 일정 수준을 현금으로 남겨두자라는 정책이 절충 정책이에요. 우리 아까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 그림 여기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 자 양극단에서 제한적 정책은 부족 비용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보유 비용이 낮았죠. 그 다음에 보수적 정책은 보유 비용이 높고 부족 비용이 높았어요. 부족 비용이 낮았어요. 그러면 보유 비용도 비용이고 부족 비용도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 둘을 합친 게 총 비용이죠. 총 비용 둘을 합쳐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네 둘 합치면 한 이 정도일 텐데 얘네 둘 합친 그림은 아마도 합쳐서 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얘랑 합치면은 이만큼 나오는 거죠. 얘랑 합치면 이만큼 나오는 거고 두 값을 합치면 그럼 이렇게 된다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지점 이렇게 중간쯤에서 그 순운전자분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절충 정책 뭐 기업들마다 약간 이 점이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고 약간 왼쪽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업들마다 그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양극단은 이제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절충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런 그림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아까 자산 이 노란색 곡선이에요. 직선 말고 이 노란색 곡선이 이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이 맨 위에 장기 자금 조달을 파란색처럼 하면 그게 보수적 정책, 빨간색처럼 하면 그게 제한적 정책이었는데 가운데로 이렇게 노란색처럼 이렇게 장기 자금 조달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절충 정책이다. 장기 자금 조달을 이렇게 중간쯤으로 해서
자산을 많이 필요로 할 때, 자산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할 때는 필요한 자산은 이만큼인데 지금 장기 자금 조달 이만큼밖에 안 내놨잖아요. 그럼 이만큼 부족한 거죠. 그럼 부족한 거는 숄텀 파이낸싱, 단기 차입을 해와서 돈을 좀 빌려와서 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이 남을 때 필요로 하는 자산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자금 조달 이만큼 해놨어요. 그럼 돈 남죠? 남으면 그거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라. 유가증권 같은데 투자해서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런 데 해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투자를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그 단기 재무 정책을, 단기 재무 계획을 이제 어떻게 분기별로 짜는지 이제 그 실무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도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지금 멀지 않았어요. 바로 그 출석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거기 강의 포탈 들어가서 출석은 따로 동영상 재생해서 하더라도 수업은 미리 들을 수 있으니까 시험 공부를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미리 동영상 보고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